사회에서 이제 좀 유능하시고 그러시는데 가족이 다 싫어하는 거예요, 그분을. 자식들이 그분 안 만나려고 막 다침 나가고 막 그분만 오면은 이제 굉장히 싫어가지고 막 인상을 찌푸리고 있고. 근데 이제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해보니까. 나중에 신발장에서 잊고 있었던 하나의 액자를 이제 보기 시작한 거예요. 액자에 자기가 이렇게 있어요. 젊은 시절의 자신이죠. 아이들이 자기가 좋아가지고 자기한테 다 붙어서, 지금은 싫어가지고 자기를 그렇게 하는데 막 다 붙어서 그 사진을 찍었더라고요. 그 얘기를 하면서 그 애들 어디 갔냐고 하면서 막 꺼이꺼이 우시더라고요. 우리가 인간관계가 정말 가까이 있을 때 그 사람을 소중히 생각할 줄 알고 그렇죠. 그 순간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깨닫는 거, 그 순간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교수님과 이제 두 번째 뵙는 시간인데, 교수님에게 또 인간관계 한번 여쭤보고자 하는데요. 인간관계로 고통받는 사람들 굉장히 많죠. 뭐 이게 인간관계라는 게 직장에서는 뭐 상사, 밑에 부하와의 관계, 그 다음에 바깥 사회에서는 친구, 뭐 남자친구, 여자친구, 또 집에 가면 가족과 친척들과의 관계에 수없이 고통받는 분들이 많은데, 좀 상처받지 않고 좀 자유롭게 사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작가님께서는 인간관계에서 되게 고통스럽고 힘들 때 어떻게 하세요? 저는 너무나고 힘들 때는 혼자 선택하는 방법으로는 그냥 개인적인 스트레스 관리 방법으로 자거나 샤워하거나 운동하거나 술 마시거나 중에 하나인데, 그 친구를 해결하는 방법은 이제 대화를 하죠. 대화를 하면서 이제 너의 입장이 그런 거지만 내 입장은 이런 거고, 이렇게 상식선에서, 왜냐면 이제 각자의 입장 다 다르잖아요. 그것만 주장하면 이건 뭐 어떻게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생각하는 저는 상식선이라는 게 있다 생각하거든요. 그 선에서 내가 좀 뭔가 잘못했다구나. 하지만 이런 부분에서 너도 좀 뭔가 있다든가 얘기를 하면서 풀려고 하다가 그게 좀 대화가 안 통하고 말이 안 되면 피곤하죠. 근데 지금 작가님 말씀하신 게 정말 저는 굉장히 좋은 방법 같아요. 왜냐하면 보통 인간관계 때문에 내가 고통스럽게 시작하면 그 사람에 되게 집착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 때문에 내가 고통스러우니까 더 집착하고, 또 집착하니까 고통스럽고, 그래서 굉장히 그것 때문에 잠도 못 자고, 예를 들어서 그때 그 김 부장이 말한 것 때문에 너무너무 내가 화가 나서 막 열딱지가 나는데 계속 그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인간관계에서 조금 자유로워질 수 있는 방법은 그 사람하고 붙어서 해결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조금은 거리를 두고 생각할 시간을 갖는 거 너무나 중요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작가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뭐 샤워도 하고 또 나를 위한 좀 힐링의 시간을 좀 가지시고, 그게 되게 중요할 수 있어요. 어떤 인간관계에서 내가 무엇인가를 막 다 풀어서 해보려고 하시면 오히려 더 역효과가 나고요. 꼬인 관계가 더 꼬이는 그런 경우들이 되게 많고요. 어떤 면에서는 나를 조금 돌보고, 조금은 상처를 치유하고, 조금은 너르고 깊게 한번 생각할 시간을 나의 좋은 돌봄의 시간과 공간 속에서 갖는 거. 그래서 우리 관계가 왜 이렇게 된 걸까? 이런 거를 조금 조망할 수 있는 능력. 그 속에서 오히려 관계가 더 잘 풀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기대치 같은 거는요? 사람들이 막 기대치 때문에 사실 더 실망하고 스트레스 받기도 하잖아요. 사실 나도 기대가 있잖아요. 나에 대한. 근데 내 기대를 내가 충족 못 시키잖아요. 많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내가 뭐 그 다음날 일어날 때 뭐 7시에는 꼭 일어나자. 7시에 또 못 일어나면 사람도 아니다. 저분은 지금 유튜브 보니까 5시에 일어나던데. 그리고 이제 시계를 보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막 9시에 일어나고. 사실 나도 내 기대를 못 맞추는데 상대가 내 기대를 맞춘다는 건 불가능하죠. 그래서 상대에 대해서 내가 과도한 기대를 하는 것은 다 내려놓는 게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상대가 뭘 해주기를 뭐 바라는 것도 있지만, 상대에게 좀 인정받고 싶고, 상대가 나를 좀 사랑해주기를 바라고, 상대가 나를 되게 좋게 생각했으면 좋겠고,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그렇죠. 사람들은 타인에게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나에 대한 생각이고요, 다 대부분.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타인에 대한 생각은 뭐냐면, 타인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러니까 타인에 대한 순수한 관심이 아니라 타인이 또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에 관심이 있는 거지, 타인에 대한 순수한 관심은 굉장히 적다. 그래서 타인이 나한테 기대하는 게 100이면 그것이 다 돌아올 어떤 희망은 약간 내려놓는 것이, 그러니까 오히려 그걸 집착하면 오히려 더 괴롭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오히려 좀 내려놓는 것이 오히려 더 나을 수 있죠. 그렇죠. 사람들은 좀 모두에게 좀 좋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약간 그런 경향들이 있는 분들이 있죠. 더 나아가서 모두에게 이제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하면, 사실 이게 좋은 관계뿐만 아니라 나한테 굉장히 힘든 관계를 내가 막 어떻게 해서든 거기서 감당하려고 그러고, 혼자서 막 엄청나게 피해를 보면서도 거기 막 버티고 있고, 심지어 막 나를 감정의 쓰레기통으로 대하고 있는데 막 그거를 그냥 벗어나지도 못하고 계속 그걸 듣고 있고, 그런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사실 행복의 주요한 변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유해한 인간관계 멀리하는 겁니다.
유해한 인간관계를 내가 굉장히 많이 하고 있으면 정말 엄청난 불행감이 닥치기 시작할 수 있어요. 내가 나 스스로가 조금 충분히 돌봐지지 않고 나 스스로가 수용되지 않는데 누군가를 계속 내가 비애를 바치고 누군가에게 어떻게 해서든 거기 있다 보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병 걸린다. 네, 마음의 병, 몸의 병 이런 것들과 직결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근데 유해한 인간관계 멀리하라 해서 저는 왜 우리가 가족과 직장 동료들 그리고 예를 들면 연인도 힘들 때 이게 더 힘들어지는지를 알겠는 게 멀어지기가 좀 되게 힘든 관계들이잖아요. 네. 가족과는 뭐 같은 공간에 직장 동료는 회사에서 살아야 같이 일을 해야 되니까 네. 연인은 어쨌든 계속 안 만나게 되면 뭐 네. 헤어짐이 가는 거니까 네. 그런 부분에서 좀 쉽지 않은 부분도 있을 것 같네요. 이게요, 사람하고 사람 사이에 어떤 갈등이 일어날 때는 크게 세 가지의 어떤 토대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상대가 정말 문제가 있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소시오패스나 뭐 나르시시스트 뭐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정말 이게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문제가 있고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이게 거의 말이 안 통하고 너무 경우가 없다 보니까 이게 지금 맞나 싶고 예를 들어서 팀장님이 다 실수한 거예요. 그 팀장님이 이건 실수하셨기 때문에 팀장님이 이건 책임지셔야 되거든요. 근데 막 팀장님 너무 어이없게 내가 왜 이걸 책임져? 약간 막 이게 뭐지? 그럼 누가 책임을 지라는 거지? 그 나한테 막 미루고 약간 이런 토대를 보면 굉장히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사실 이게 경우가 거의 없으니까. 두 번째는 내가 문제가 있는 경우입니다. 내가 문제가 있어서 왜 사람들이 자꾸 나만 보면 이렇게 사람들이 다 멀어지고 왜 이렇게 나는 이렇게 손절을 계속 당하고 있지? 왜 사람들이 연락을 이렇게 잘 안 받지? 돌아봐야죠, 자기를. 그러면 이게 자신한테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거울을 봐야 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경우들은 굉장히 예외적이에요. 세 번째가 거의 대부분인데 상대와 나 사이에 뭔가 불협화음이 나고 있는 경우들이 상당합니다. 그러니까 둘이 안 맞는 포인트가 굉장히 좀 덜그덕거리는 거죠. 그럴 경우에는 뭐를 보셔야 되냐면 상대가 막 소시오패스여서 그렇다 이렇게 우리가 단정 짓기보다는 내가 나 문제다 내가 진짜 죽일 놈이지 이렇게 가기보다는 나와 상대 사이에 어떠한 역학이 있길래 우리가 이렇게 힘든 거지 어떠한 패턴이 지금 돌아가고 있지 이런 부분을 잘 살펴보시는 게 필요해요. 그러려면 내가 상대하고 너무 가까이 있으면 상대가 잘 안 보입니다. 그렇죠. 조금 멀어질 필요가. 조금은 멀어지는 게 필요하죠. 예를 들자면 내가 우리 엄마하고만 있으면 거의 막 미칠 것 같아요. 화가 거의 많아가지고 거의 쓰러질 지경이에요. 엄마하고만 있으면 막 너무너무 화딱지가 나고 막 전화만 봐도 내가 막 화가 나기 시작하고 이렇게 이기적인 사람이 다 있나. 아니 도대체 엄마가 왜 이러나. 막 그러면서 그냥 맨날 싸우시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그럴 때는 최대한 엄마와의 연락을 조금은 잦아들게 하고 연락을 조금은 멈추고 엄마와 나 사이에 왜 이렇게 이 화의 역학이라는 게 발생하고 있는가. 불꽃이 왜 이렇게 튀기고 있는가. 이런 걸 살펴볼 수 있겠죠. 그러다 보면 엄마가 나를 싫어해서 그런 게 아니라 엄마는 어떤 특정한 상황 예를 들어서 경제적인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약간 퍼버대고 약간 뭔가를 이렇게 막 좀 잔소리하고 뭔가 찌르고 상처 주는 말을 하고 이러한 패턴이 있구나. 그게 엄마의 불안이고 엄마의 화라는 걸 좀 알게 되면 조금은 상처를 받아도 떨어지죠. 그것이 조금 덜하죠. 그리고 심지어 엄마가 그런 특정 상황이 되면 항상 퍼버되는 게 보이니까 그게 수십 년 반복됐으니까 어떻게 보면 엄마의 패턴이 보이니까 그런 상황이 되면 내가 좀 대처할 수 있죠. 맞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 정말 돼서 나오려고 하는 순간 내가 다른 장소를 간다든지 그럴 때는 내가 전화를 조금은 나중에 받는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나올 수 있죠. 역학을 조금 더 살펴보게 그렇죠. 되면 대처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교수님 말씀대로 되게 공감 가는 게 그 역학을 알아야지 역학을 없애거나 좀 피하거나 그 모든 걸 할 수 없다면 좀 대응책이라도 만들 수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그런 걸 좀 찾으면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걸 찾으려면 약간 좀 떨어지는 게 필요한 것 같은데 이제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외로움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사실 인간관계는 그 본질로 들어가면 외로움을 느끼기 때문에 저는 하는 영역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제가 30대 때도 40대도 뭐 여자친구가 있든 없든 뭐 그때 다 조금씩의 외로움은 다 있거든요. 하나도 안 외로운 사람은 저는 사실 그 말에 잘 믿진 않거든요. 나이가 들수록 외로움을 더 많이 느끼나요? 맞는 말씀이시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가 발달기에서 중년기가 좀 가장 소외된 부분이 있어요. 뭐 노년기는 노년기대로 또 관심이 있고 또 아동기는 아동기대로 관심이 있고 또 청소년기는 사춘기라고 해서 굉장히 또 관심을 두고 하는데 이상하게 중년기는 조금 관심이 덜한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가장 주목할 수 있는 시기가 중년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중년기가 나이가 이제 어느 정도 들어서 아주 나이가 든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삶에서의 노화가 찾아오고 더 나아지는 게 아니라 이 신체적인 거든지 뭐든지 조금씩 꺾이잖아요. 내가 옛날에는
나는 이 정도 갔는데 이렇게 힘들지 않은데 조금씩 힘들어지고 맞아. 뭔가 병원 갔는데 문제가 좀 생겼다고 나오기 시작하고 이빨에서 어떤 문제가 나와서 치과에서도 이거 뽑아야 될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약간 세태가 있는 거죠. 근데 인간이 한 번도 그런 세태를 경험해 보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청년기 때는 뭔가 문제가 생기고 실패하고 이래도 그래도 다음 스텝이 있겠지. 젊으니까 뭔가 그래도 더 나은 토대가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중년기는 내가 뭐 어디까지 과장까지 갔다 하더라도 이 다음 스텝에서 내가 부장까지 올라가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그 각이 보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이게 내가 지금 정리해고가 되는 건가? 이게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런 부분들도 생기기 시작하고 다음 스텝이 없다라는 거. 신체적으로도 또 뭔가 더 멋있어지고 더 괜찮아지고 이런 부분도 별로 없다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으로 이제 꺾이기 시작하는 나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원가족도 있지만 현가족도 보통 많이 있잖아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런 토대에서 가족도 많아지고 인간관계도 많아지고 하는데 이게 뭔가 풍요 속의 빈곤이라고 해야 될지 가족은 많고 사람은 많고 한데 정말 나한테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다가오는 사람이 별로 없는? 예를 들어서 내가 집에 들어왔는데 아내가 거의 뭐 나를 보고 아는 척도 안 해요. 그리고 거의 연락할 때는 돈 달라고 할 때만 연락을 해요. 뭐 그쵸, 약간 ATM기 같은. 그쵸. 내가 ATM 기계냐? 막 화를 내고 막 그러면은 아니 뭐 기계가 고장났어? 뭐 기계가 뭐 그래? 막 이렇게 표현을 하고 나는 이제 고장난 기계 같은 돈도 잘 안 나오는 그런 ATM 기계 같은 이러한 어떤 면에서 자신에 대한 어떤 초라함 과장님, 뭐 차장님 굉장한 직업인 것 같고 열심히 내가 살아왔는데 사실 그렇다고 해서 엄청난 억만장자 된 거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 재산을 뭐 10배, 20배 이렇게 뭐 무조건 불리는 게 쉬운 것도 아니고 그런 토대 안에서 사람도 나를 좀 있는 그대로 나를 좀 받아줄 수 있는 사람 나를 있는 그대로 수용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런 것들이 상당히 조금 적어진다라는 어떤 토대 안에서 외로움 같은 게 밀려오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젊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대학 때 MT 같은 거 이제 예전에 갈 때 뭐 이럴 때 보면은 안 와도 돼 오늘 뭐 이번 MT는 꼭 안 와도 돼 뭐 이렇게 표현하면 아싸 이번 MT 완전 열애다 짱이다 막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나이가 좀 들어가지고 과장님은 이번 때 안 오셔도 돼요 이번 회식 때 안 오셔도 돼요 이렇게 말하면 뭔가 소외받는. 그렇죠. 소외감이 들고 뭔가 되게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이게 지금 나보고 지가 뭔데 오라 말아야 막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고 제가 그 어떤 분에게 이제 들은 얘기가 있는데요. 한 이제 남편분이 한 지방으로 출장을 가셨어요. 그래서 출장을 가셔서 출장을 이제 마치시고 올라오는데 충청도에 이제 부모님이 계신 거예요. 부모님 집에 이제 예의상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3일 정도의 출장을 마치고 회사에서도 이제 쉬라고 3, 4일 정도 휴가를 준 건데 이 얼른 들려서 이제 저녁만 먹고 집으로 이제 가려고 이제 저녁을 먹고 있었대요. 간단하게 그것도 저녁을. 그래서 이제 거기다가 아내한테 이제 문자를 보낸 거예요. 나 이제 부모님 만나서 이제 밥 먹고 가려고. 이렇게 표현을 했대요. 그랬더니 아내가 뭐라고 연락이 왔냐면 아니야. 부모님 집에 간 김에 당신 휴가잖아. 푹 쉬다 와. 이 메시지가 왔대요. 정상적인 멘트인데? 그쵸. 근데 그 메시지가 어떻게 들렸냐면 당신 부모님 집에서 푹 쉬다 와. 가로치고 영원히. 약간 이렇게 들렸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화가 나셨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그거는 그 부부의 그 사이 맥락에서 그 푹 쉬다가 어떤 상황에 있었냐가 되게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항상 그 안에 어떤 자기를 좀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지 않고 항상 그 차갑다고 생각하고 내가 뭔가 짐짝이 된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냥 뭔가 밥을 먹는 사람처럼 나를 이렇게 대하는 느낌 이런 토대가 굉장히 화를 났다고 이제 화를 자아냈다고 말씀하시는데 굉장히 이면에 있는 감정에는 외로움이 도사리고 있는 경우들이 많죠. 자, 그러면 유난히 좀 외로움 많이 타는 분들에게 뭐 교수님께서 해주신 조언이 있다면요? 외로움이라고 하는 토대가 한 사람에게서 충족되기 힘듭니다. 내가 내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한 사람에게서 그 외로움을 뭔가 다 달래려고 그러시면 굉장히 실망할 일이 많을 거예요. 뭐 경제 이런 거 잘 모르지만 항상 분산 투자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분산 투자처럼 내가 좀 내 어떤 면에서 연결성을 구축해 줄 수 있는 조금 더 여러 사람을 만나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요즘에 많은 분들이 뭐 친구가 필요 없다. 가족만 있으면 된다. 가족은 필요 없다. 뭐 친구만 있으면 된다. 이렇게 가시던데 친구도 필요한 거고요. 가족도 필요한 거고 굉장히 친한 친구도 필요한 거고요. 그냥 가볍게 만날 친구들도 필요한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는 조금 더 좀 넓은 관계도 필요하고 좀 깊이 있는 관계도 필요하고 그런 관계 속에서 외로움이라는 게 조금은 줄어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런 걸 털어내는데 술도 좀 좋을까요? 이게 사실 지금은 좀 잦아들긴 했지만 항상 뭔가 어떤 사람하고 좀 가까워지려면 술 먹잖아요. 그렇죠. 약간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진심을 보통 말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특히 우리 한국 사회가 체면 문화 이런 게 좀 많다 보니까 그래서 술의 힘을 빌어서 조금 진솔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해보고 조금 상호작용 해보려고 그러는, 그래서 술 먹고 뭔가 굉장히 싫은 말이야 막 이렇게 표현하면서 내가 뭔가 얘기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면에서는 한국 사회에 있는 슬픈 자아상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좋은 부분도 좀 있지 않을까요, 그래도? 그걸로 좀 쉽게 얘기하고 좀 털어내는 부분도 있고. 그럼요. 그래서 좀 그러니까 술마저 없었으면 어떡하겠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술을 빌어서 조금 더 가까워지려는 그런 시도죠. 그리고 그것이 인간관계에서 어떤 면에서는 조금 더 깊이 있는 관계로 넘어가는 하나의 토대가 되기도 하고.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술이 아니라 그게 없다 하더라도 조금 더 진솔하고 진실한 관계가 구축된다면 더 좋을 수 있겠죠. 자, 그럼 3당 심리학자가 정리 인간관계 핵심과 좀 법칙, 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저는 인간관계가 가장 큰 불행의 씨앗이라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가장 큰 치유이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사람으로 얻은 상처 사람으로 치유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인간관계는 양날의 검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어떤 면에서는 인간관계를 맺을 때는 저는 크게 두 가지의 기둥이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가 다정함이고요, 하나가 단호함입니다. 단호함도 필요하죠, 어느 때는. 또 다정함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너무 단호함만 있다거나 너무 다정함만 있는 것은 좀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한 균형이 필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 중에 무엇이 더 중요하냐, 저는 본질상은 다정함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조금 더 내가 따뜻하게 대할 수 있고, 조금 이 사람이 그렇게 완벽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도 완벽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관계라는 게 완벽한 사람끼리 만나서 뭔가 관계를 그런 한다기보다는 건 없죠. 그렇죠. 불완전하기 때문에 만나는 거고, 불완전하기 때문에 만나서 조금 더 원숙해지는 거죠. 그래서 조금은 사람을 이렇게 저 사람은 왜 저래? 이렇게 하는 토대를 갖기보다는 조금 더 다정한 토대를 갖는 거. 다정함의 심리학, 다정함의 인간관계,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건 좀 어떨까요? 이게 어떤 나이가 좀 젊을 때는 친했던 친구가 나이가 들면서 좀 멀어지기도 하고 이제 멀어진 친구가 가까워지기도 하고, 저는 이제 요즘에는 옛날에는 막 어릴 때는 인간관계에 좀 더 집착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나이가 드니까 약간 시절 인연들이 있는 것 같다. 그냥 예를 들면 30대 때는 그 나이대에 맞는, 그리고 그 직장에서 맞는 친구들이 있는 거고, 지금 제가 만약에 40대고 유튜버면 이 나이대에 맞는, 어떻게 보면 제가 뭐 유튜브라든가 40대 이야기를 그거 아닌 사람들은 잘 이해 못할 수 있잖아요. 유튜버들과 만나서 관계를 맺거나 비슷한 또래 친구들 만난다든가, 이게 그냥 자연스러운, 가족이라는 건 평생 가는 거지만 이 친구라는 존재는 조금은 냉정하게 표현하면 이제 뭐 길게 가면 좋지만 우정이 있어서 그때 필요한 친구가 좀 다를 수도 있다라는 거를 이제 나이 들면서 좀 깨닫는 것 같은데 어떤 건가요? 헤라클레이토스라는 철학자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같은 강물에 발을 두 번 담글 수 없다. 내가 10초 전에 발을 담근 그 강물은 저 멀리 떠나갔죠, 벌써.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관계가 소중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이 순간이 다시 오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그거를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사랑은 변하죠. 관계도 변합니다. 그러니까 인간관계는 아주 가까웠다 하더라도 그것이 담보될 수 없어요. 그건 그 순간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또 멀리 가기도 합니다. 제가 예전에 아주 어렸을 때 어머니한테 꽃이 막 지고 있는 거를 보니까, 제가 참 좋아하는 꽃이 막 지니까 너무 슬퍼하는 그런 토대가 있었어요. 그때 어머니께서 저한테 이렇게 굉장히 와서 이제 위로를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저게 지면 또다시 필 거야,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인간관계는 울타리여서 조금은 이제 멀어지는 울타리가 되기도 하고, 또 어쩔 때는 조금 더 가까워질 수도 있고요. 그래서 가까워오는 인간관계를 조금 더 환영할 수 있는 시각, 또 멀어지는 인간관계에 너무 집착해서 너무 또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는 시각, 이런 부분들이 인간관계는 약간 그러니까 변화의 폭이 항상 있다, 이렇게 조금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 순간에 다시 올 수 없다라는 것처럼 저도 그런 걸 느껴서 제 카톡 대화명이 일기일해거든요. 그러니까 일기일해가 지금 이 순간은 다시 오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이 순간에 최선을 다해서 만나고 사람을 해야 한다는 건데, 그 사람이 영원하지 않을 수 있더라도 어쨌든 그 순간만큼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인간관계를 맺는 것도 좀 필요하겠네요. 그렇죠. 제가 어떤 만난 분 중에 이제 굉장히 사회에서 이제 좀 유능하시고 그러시는데 가족이 다 싫어하는 거예요, 그분을. 그래서 뭐 진짜 막 자식도 많은데 자식들이 그분 안 만나려고 막 다 집 나가고, 막 그분만 오면은 이제 굉장히 싫어가지고 막 다 얼굴이 막 진짜 막 그냥 인상을 찌푸리고 있고, 뭐가 문제인데 막 소리 지르고 하면 이제 거기 가만히 있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왜 그런가 이런 걸 잘 보다가 나중에 신발장에서 뭔가 내가 잊고 있었던 하나의 액자를 이제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액자에 자기가 이렇게 있어요. 젊은 시절의 자신이죠. 근데 그 아이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이제 다둥이가 집안이었는데 아이들이 자기가 좋아가지고
자기한테 다 붙어서 지금은 싫어가지고 자기를 그렇게 하는데 애기였을 때는 어린 아이였을 때는 자기가 더 좋아서 막 아빠가 좋아가지고 막 다 붙어서 그 사진을 찍었더라고요. 그 얘기를 하면서 그 애들 어디 갔냐고 하면서 막 꺼이꺼이 우시더라고요. 우리가 인간관계가 정말 가까이 있을 때 그 사람을 소중히 생각할 줄 알고 그렇죠. 그 순간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걸 깨닫는 거. 한 번 잘하면 다시 안 오잖아요. 그 아이는. 그러니까 그 순간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그 아이들 어린 10대, 20대 때 이제 또 사실 그 나이 때가 부모님이 이제 40대, 뭐 50대이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 때이기 때문에 이제 애들 보는 시간을 조금 소홀히 하고 바깥에. 왜냐면 그것도 어쨌든 부모 역할 중 하나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시기를 놓쳐버리면 사실 애들이 30대, 40대 됐을 때 같이 잘 지내려고 해도 이미 놓쳐버린 시기가 너무 커다 보니까 간격이 좀 안 좁혀지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인간의 본질이 저는 기억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가. 약 7년 정도 있으면 세포가 다 바뀌거든요. 그럼 우리는 완전 다른 존재가 되는 거잖아요. 몸으로 보면은. 세포가 다 바뀌었으니까. 그런데 사실 나를 나라고 규정할 수 있는 게 뭘까? 그 기억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기억은 어디서부터 형성되냐면 경험에서 형성된다. 내가 우리 자녀한테 우리 자녀를 위해서 열심히 살았겠죠. 사실 내가 열심히 사는 이유가 다 자녀 때문이었을 텐데 그렇다고 해서 그 아이에게 그냥 뭐만 사주고 거의 그 아이의 어떤 시간과 공간 속에 내가 있지 않으면 경험하지 않잖아요. 사실은 그 아이를 다시 찾으려고 해도 그냥 가족이라는 이름만으로 모이기 쉽지 않을 수 있다. 그 기억과 경험이 너무나 중요할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또 살다 보면 무례한 사람에게 대처하는 방법이 꼭 필요한데요. 만나서 기분 나쁜 사람 만나는 경우도 있는데 상대를 좀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의 말, 버릇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한국 사회에서. 일단은 그 솔직하다고 이제 본인은 얘기하시는데 솔직과 직설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솔직하다는 건 진솔하게 그 사람에게 어떤 면에서 관계성을 갖고 얘기하는 건데 직설적인 것은 이게 이 사람을 위한 건지 약간 이 사람이 아니라 나의 어떤 만족을 위한 것인지 내가 너보다 우월하다. 너는 역시 못해. 약간 이런 투를 가지고 있는지가 좀 헷갈리게 하는 말투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항상 얘기할 때 난 네가 문제인 것 같아. 너도 좀 심해. 너도. 야, 그럼 너 다 싫어해. 사람들 너 다 싫어해. 약간 이렇게 뭔가 이 사람하고 있으면 자꾸 이렇게 비난하는데 보통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가족입니다. 그러니까 가까운 사람이 가장 크게 상처를 주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고 또 솔직히 말해서 객관적으로 말해서 사실 이게 내가 친구가 되고 가까운 사람이 된다는 거는 내 편이 되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판사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중립적 자세를 원하는 게 아니라 내 편이 되어주는 것이 필요한 건데 자꾸 솔직히 말해서 이게 사실은 거리감 있는 말이거든요. 또 객관적으로 이러면서 이 사람에게 얘기하게 되면 사실 내가 그것 때문에 굉장히 좀 상처받는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너무 인간관계를 옳고 그름으로 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옳고 그름이다. 근데 인간관계는 본질상 옳고 그름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토론에서 한쪽이 한쪽을 완전히 박살을 냈어요. 논리로 완전 박살을 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박살난 사람이 집에 가면서 어우 내가 틀렸구나. 내 생각이 좀 틀렸네. 저 사람만 말이 다 맞네. 그렇게 생각 안 하죠. 그렇죠. 아씨 내가 그때 그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내가 저 인간 진짜 다음번에 만나면 내가 어떡하나 보자. 사람은 자기의 주장을 잘 바꾸지 않아요. 그렇죠. 사람은 절대 자신이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모두 다 자기가 옳다고 봐요. 우리 해와 바람이라는 이솝우화가 있잖아요. 그 해와 바람이라는 동화를 보면 해가 사실 쨍쨍 떴을 때 그 옷깃을 사실은 벗을 수 있게 되는 토대가 있잖아요. 인간관계에서 너무 매섭게 몰아붙이고 좀 비난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사람을 굉장히 상처받을 수 있게 하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사람에게 조금은 따뜻하게 대하는 거 그 사람 편이 돼주는 거 그런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어떻게 보면 남녀 관계에서 이제 여자분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왔을 때 이제 남자들이 막 판단하고 막 그런 경우들이 되게 많은데 그러지 않아야 되고 MBTI에서도 어떻게 보면 인간관계에서는 T보다는 그래서 그런 얘기 많이 너 T야? T보다는 F의 그런 성향이 좀 관계에서는 좀 필요하다라는 부분. 그렇죠. 사실 근데 그것도 이제 어느 정도는 또 맞기는 한데 사실 조금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T하고 F가 T가 이제 공감 능력이 없는 분을 T라고 보통 이제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던데 사실 그렇진 않거든요. 사실을 더 중요시 여긴다라는 쪽인 거겠죠,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F이신 분이 공감이 잘 되는 게 아니고요. F인 분이 오히려 굉장히 감정적이어가지고 막 불안을 쏟아내고 화를 쏟아내고 그럴 수도 있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T와 F는 둘 다 공감할 수 있고요. 다만 T는 인지적 공감을 잘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인지적 공감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 김 작가님이 어딜 들어가셨는데 사람들이 거기서 아무도 쳐다보지 않고 그러니까 아니 이게 사람이 들어왔는데 이게 사람이 좀 보고 그래야 되는데 거기서 아무도 안 쳐다보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좀 섭섭함이 있었을 것 같아요. 이런 건 인지적 공감이에요. 정서적 공감은 F가 좀 더 잘할 수 있겠죠. 조금 정서가 활발한 사람들이니까. 그분들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김 작가님이 들어왔는데 아무도 나를 좀 쳐다보지 않는 그런 분위기를 보면서 숨이 턱 막혔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서적 공감은 조금 더 이미지, 어떤 오감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공감의 어떤 차이일 뿐이지 공감 능력이 없는 건 아니다. 어떤 게 이런 부분을 조금 토대를 가르냐면 약간 이제 냉정하고 조금 더 따뜻하고 이런 걸 가르는 거는 MBTI보다는 빅5라는 성격 검사가 있습니다. 그 중에 빅5니까 5개 중에 하나겠죠. 그 중에 하나가 관계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친화성, 관계성이라는 게 있는데 그것이 좀 높은 사람들은 좀 따뜻할 수 있고요. 그게 굉장히 낮은 사람들은 조금 냉정할 수도 있죠. 이 사람하고 만약에 결혼을 해야 된다. 근데 나는 관계적인 걸 굉장히 중시한다. 그럼 그런 검사를 통해서 미리 내가 아는 것은 내가 모르고 결혼하는 것보다는 이 사람의 관계 욕구가 되게 적다라는 거를 그래도 알고 있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결심하는 건 좀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같이 살펴보셔도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네요. 교수님이 이제 상당 심리학, 뭐 인간관계 전문가이시니까 제가 MBTI 하나만 여쭤보면 TBS도 요즘 젊은 분들 MBTI 많이 물어보고 대하기도 하고 요즘 연인들도 그리고 나는 솔로라는 연애 프로그램에서도 특정 기수에서 이제 MBTI에 조금 집착하는 분이 있었거든요. 저는 그런 거를 보면서 MBTI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게 그 16가지 유형으로 인간을 완전히 나눌 수도 없고 완전히 정확한 것도 아닌데 그게 우리 남녀 사이든 뭐 남남 여역이든 대화 소재로 사람을 어느 정도 알아보는 정도는 좋은데 그걸로 너무 재단하는 거는 안 좋다고 보는데 전문가 입장에서는 어떤가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그게 원래 칼 융의 분석 심리학을 가지고 이제 만든 검사거든요. 마이어스와 브리그스가 만든 검사인데 원래 본체는 그 16가지는 사실은 그냥 하나의 신화 같은 거라고 저는 보고요. 그것이 이게 맞다고 보기는 좀 어렵다고 봐요. 그러니까 16가지 사람을 재단할 수도 없지만 그것이 과학적으로 볼 때도 신뢰도와 타당도를 충분히 구비됐을까 하는 의문점이 있어요. 맞아요. 저 심리학 전문가분들 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러면 뭐가 중요하냐? MBTI가 중요하지 않은 검사냐? 그렇진 않고 MBTI의 핵심은 하나가 이제 심리적 기능이라는 게 있고요. 또 하나가 질문이라는 게 있는데 MBTI에 4가지 질문이 있어요. 그게 E와 I를 나누기도 하고 S와 N을 나누기도 하고 이런 4가지 질문이 있거든요. 그 4가지 질문을 사람을 만날 때 내가 하잖아요. 이 사람의 에너지의 방향이 어떻지? 이 사람의 말이 약간은 실제 보이는 걸 얘기하는지 전체 그림을 보는 건지 이런 질문을 하고 있으면 그 사람의 패턴이 조금 보이겠죠. 그러면 어떤 면에서는 패턴이 보인다는 건 반복되니까 그 사람을 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MBTI 자체가 중요하다기보다는 그 사람의 개성 속에서 4가지 질문을 내가 할 수 있는 패턴을 보는 것으로서 좀 어떤 면에서는 좀 강력한 그런 부분이 된다. 혹시 그 대표 질문 4가지가 뭔데요? 하나는 이 사람의 에너지가 어디를 향하는지. 안을 밖을. 그렇죠. 이걸로 E랑 I가 나뉜 거겠죠? 그렇죠. 그걸 아주 깊게 해보는 게 좀 필요합니다. 네. 그런 것들을 배워보는 것도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이 사람이 어떻게 정보를 안으로 들여보내는지. 그러니까 자기가 어떻게 그거를 꿀꺽 삼켜서 들여보내는지. 그러니까 정보를 어떤 식으로 이 사람이 수집하고 가져오는지. 이것이 두 번째 질문이고요. 이걸로 뭐가 나뉘는 거죠? 이걸로 이제 이 사람이 S이냐 N이냐가 나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사람이 약간 인간관계를 좀 중시해서 의사결정을 하는지 아니면 원칙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지. 그러니까 논리와 감정 사이죠. 어떤 면에서 F는 좀 감정이 좀 더 우선시 될 수 있고요. T는 조금 더 논리가 좀 중요할 수 있는 사고가 좀 중요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마지막 4번째는 이 사람의 생활 세계가 뭔지, 라이프 스페이스가 어떻게 구축되어 있는지, 굉장히 좀 짜임새가 있고 구축이 되어 있고 어느 정도의 좀 정해져 있는 규범 같은 게 있다면 좀 제의일 수 있고 조금 유연하고 가능성으로 둘러싸여 있다면 좀 피해 성향이 있을 수 있고요. 저는 이거는 하나의 MBTI는 전 개인적으로는 성격 검사로 분류하기보다는 저는 다르게 부르는데 현재의 패턴 검사? 현재의 패턴 검사라는 게 중요해요. 언제든지 그 패턴은 바뀔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조금씩 완전 왔다 갔다 하는 건 아니겠지만 조금씩 바뀔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 바라보고 이 4가지 질문을 살펴봄으로써 사람을 그냥 이렇게 딱 진단하는 게 아니라 좀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고 좀 그 역학을 좀 주의 있게 볼 수 있는 토대 안에서 쓰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번에 기회가 된다면 교수님과 MBTI 시간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